장례식장에 국화꽃 냄새가 넘실대던 그날 밤, 관 속에서 눈을 뜬 남자가 있었죠. 전국 최대 조직을 소나기에 쥐고 수십 년을 군림했던 전설의 큰형님 권태산. 그의 영정 사진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하나뿐인 자식으로 키웠던 양아들의 것이었거든요. 독살, 배신,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복수. 낡은 국밥집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서쪽 끝자락 마포구 일대를 오래된 기름 냄새와 시멘트 먼지가 뒤덮는 새벽 2시였습니다. 건물 외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배수구를 막아 골목바닥에 고이는 동안 국립대 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은 형광등 하나로 겨우 버티는 냉기 속에 잠겨 있었죠. 냉동 보관실 복도 끝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앉아 한우진은 종이컵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29살. 장례지도사 3년 차. 이름도 생소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그 냄새에도 그 침묵에도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진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들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의 의례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 끝에서 장례식장 과장이 그를 따로 불러 귓속말을 건넸을 때 우진은 처음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권태산이라는 이름. 신문 사회면에서 언뜻 본 적 있는 이름이었죠. 살아있는 동안 재판정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단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그 전설적인 이름이 오늘 밤 자신의 손에 맡겨진 주검의 것이라니요. 심장마비. 향년 62살. 유족 측에서 특별 염습을 요청했어. 야간 담당이 자네밖에 없거든. 과장은 짧게 말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염습실 문을 열었어요. 권태산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굵은 손마디, 거칠게 굳어버린 손등. 세상을 지배했다던 사람이 이렇게 고요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죠. 우진은 장갑을 끼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한 것은 체온이었어요. 시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지기 마련이죠. 냉동 보관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유체는 실온에 꺼내 놓아도 특정 온도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우진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권태산의 손목 안쪽이 미묘하게, 아주 미묘하게 따뜻했어요. 장갑을 낀 채로도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죠.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착각이어야만 했어요.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준비실 문 너머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 두 개가 흘러들었어요. 야심한 밤에 조문객이 남아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아버지가 생각보다 일찍 가셨어. 주치의 선생, 덕분에 일이 잘 됐습니다. 용량 조절이 관건이었습니다. 너무 빠르면 흔적이 남고 너무 느리면 기회를 못 잡으니까요.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조직 접수는 내일 오전부터 시작합니다. 명단에 있는 놈들은 전부 정리하고요. 도진 씨, 그 정리가 어떤 방식인지는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몫은 약속대로. 당연하죠. 선생님이 평생 원하시던 그 병원, 제가 직접 사드립니다. 우진의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도구를 내려놓으려다 손가락 하나가
쇠쟁반에 부딪혀 작게 소리를 냈어요. 복도의 목소리가 순간 끊겼죠.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권태산의 손이 우진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비명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입을 막는 그 손의 힘이 너무 강해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터진 것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짧은 숨소리뿐이었죠. 눈앞에서 권태산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혼탁함 없이 맑고 날카로운, 세상을 오래 살아온 자의 눈이 형광등빛 아래 번뜩였어요. 우진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쉿, 회장님. 진짜 살고 싶으시면 당장 입부터 다무세요. 권태산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습니다. 주변을 훑는 그 시선은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줬어요.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다만 천천히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복도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지더니 두 사람이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진은 땀이 온몸으로 번지는 것을 느끼며 머릿속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하지만 장례식장 정문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주차장 CCTV, 경비실, 그리고 저 목소리의 주인들이 아직 건물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의 눈이 구석에 놓인 카트와 대형 감염성 의료 폐기물 봉투에 닿았습니다. 노란색, 빨간 글씨. 병원에서 유일하게 아무도 선뜻 손을 대지 않는 것들이었죠. 우진은 입술을 깨물며 결정을 내렸어요. 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권태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봉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나 62살의 전설은 아무 말 없이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을 텐데도 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그 침묵이, 그 의지가 우진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줬어요. 우진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카트 위에 올리고 권태산을 최대한 낮게 웅크리게 한 뒤 그 안에 구겨 넣었어요. 묵직한 무게감이 고스란히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폐기물로 위장시키는 이 기묘하고 끔찍한 순간에도 우진의 손은 떨렸지만 입술만큼은 꾹 다물고 있었죠. 봉투 입구를 느슨하게 묶고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지하복도 특유의 형광등 소음이 발소리를 조금 덮어줬습니다. 경비원은 1층 카운터에 턱을 괴고 졸고 있었죠. 우진은 숨을 최대한 고르게 내쉬며 마치 늦은 밤 처리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처럼 카트를 밀고 지하 하역장 방향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봉투 안에서 낮고 짧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진은 벽에 등을 붙이며 눈을 감았다 떴어요. 심장이 귓속에서 울렸죠. 하역장 셔터를 올리고 카트를 밖으로 끄집어내던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빠른 서너 명의 발소리였어요. 우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손에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진은 카트를 빠르게 밀어 셔터 밖으로 내보내며 몸을 낮췄어요.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어깨 언저리를 스치는 날카로운 통증. 이를 악물고 카트를 쥔 채 달리기 시작했죠. 하역장 뒤편 골목으로, 어둠 속으로.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피가 소매를 적시고 카트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삐걱대는 동안 권태산이 봉투 안에서 조용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우진에게 용기가 됐어요. 저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 나도 버텨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 붙들고 밤거리를 내달렸죠.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차 멀어진 건 골목 갈림길에서 방향을 잘못 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진은 낡은 담벼락 뒤에 카트를 세우고 허물어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봉투를 열자 권태산이 거칠게 공기를 들이마시며 몸을 반쯤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거친 숨, 빗소리, 피냄새, 그리고 묘하게 겹치는 생존자의 눈빛이었죠. 권태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한우진입니다. 한우진. 그가 그 이름을 천천히 씹듯이 발음하더니 낡은 담벼락에 등을 기댔어요. 살아남은 것들끼리는 셈을 나중에 한다. 우진은 그 말의 무게를 전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담벼락에 걸렸죠. 형광등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는 그 골목에서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어둠 안에 놓였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골목 바닥의 물은 여전히 발목까지 차오를 기세였습니다. 우진은 어깨 상처를 옷소매로 틀어막으며 카트를 세워두고 권태산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62살의 몸이 몇 시간 동안 냉기에 노출된 탓에 근육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권태산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의 호흡이 고르지 않다는 걸 우진은 금세 알아챘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가늠하며 골목을 살폈습니다. 번화가는 안 됐어요. CCTV가 많고 권태산의 얼굴은 뉴스에 실릴 만큼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큰 길도 위험했습니다. 추격자들이 차를 타고 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우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골목, 그것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낡은 골목뿐이었어요. 철거 예정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담벼락 여기저기 붙어있는 빈민가 골목을 따라 두 사람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우진이 권태산의 허리를 받치고 권태산은 말없이 발을 떼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서로의 보폭이 맞아들었죠. 우진이 나중에 이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약속 같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골목이 꺾이는 지점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철제 셔터가 보였어요. 반쯤 올라간 셔터 아래로 연기와 국물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간판은 오래전에 글자가 바랜 탓에 희미하게 순옥국밥이라고만 읽혔죠. 셔터 안에서 작은 부딪힘 소리와 그릇 닦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3시에 불이 켜진 국밥집이라니. 우진은 잠깐 망설였지만 권태산의 무게가 자신에게 쏠리는 걸 느끼며 셔터를 두드렸습니다. 인기척이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후 셔터가 스르륵 올라갔습니다. 황순옥은 55살이었습니다. 손에는 묵은 때가 밴 행주를 쥐고 있었고 앞치마에는 국물 자국이 여러 겹으로 겹쳐 있었죠. 그녀는 문 앞에 두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한 명은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잿빛이었어요. 비명을 지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비명 대신 한숨을 내쉬었죠. 들어와요. 빨리. 그것이 황순옥이 두 사람에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우진이 권태산을 부축해 안쪽 테이블에 앉히는 동안 순옥은 주방 찬장을 열어 구급상자를 꺼냈어요. 솜, 소독약, 바늘과 실. 오래 쓴 것들이라 케이스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지만 내용물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우진의 소매를 걷어 상처를 확인하고 이를 꾹 깨물고 앉아있는 그의 어깨에 소독약을 부었죠. 우진이 숨을 빠르게 들이마셨지만 순옥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깊진 않네. 다행이에요. 그녀의 손이 빠르고 정확하게 상처를 꿰맸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왜 이런 꼴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상처를 막았죠.
수십 년 동안 이 골목에서 살아온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받아들여 왔는지 우진은 상처가 꿰매지는 동안 어렴풋이 느꼈어요. 권태사는 맞은편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곁에서 충성을 바친 자들은 언제나 이유가 있었어요. 두려움이거나 이익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거나.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아무 말 없이 타인의 상처를 꿰매는 이 여자의 손에는 그 어떤 계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래 살아오며 익숙해진 사람의 종류가 아니었죠. 처치가 끝난 뒤 순옥은 뚝배기를 꺼내 가스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국물을 꺼내 붓고 고기를 몇 점 얹었어요. 이른 새벽에 새 국밥을 끓이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개의 뚝배기가 테이블에 놓였죠.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이 형광등 불빛에 번졌어요. 권태사는 국밥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식탁에는 언제나 비싼 것들이 올라왔어요.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 명절마다 부하들이 줄 서서 바치는 희귀한 것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놓인 건 허름한 뚝배기 하나와 생면부지의 중년 여자가 새벽에 끓여준 국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집었죠. 뜨거웠습니다.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뭔가 이상하게 목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그는 얼굴을 숙인 채 그것이 뜨거움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한동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 있었죠. 그 시각 병원 장례식장 VIP 빈소에서는 다른 온도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권도진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빈소 한쪽 구석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40살. 권태산이 거리에서 데려다 키운 양아들. 성도 이름도 없이 자랐던 그에게 권태산이 직접 권도진이라는 이름을 줬죠. 도진은 그 이름이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권태산의 이름 아래 살면서 자신이 아무리 커도 결국 그 그늘 안에 있을 뿐이라는 것, 진짜 권력은 결코 자신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도진은 수십 년에 걸쳐 확신하게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말했어요. 철이반이 놓쳤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도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죠. 경위를 파악해. 조용하게. 내일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 전화를 끊고 그는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권태산이 근엄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습니다. 죄책감인지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가장의 마지막 껍데기인지 그 자신도 이미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죠. 평생 권태산의 아들 역할을 해온 사람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연기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을 분리할 수 없게 된 건 어쩌면 훨씬 오래전 일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저 잘하고 있죠? 아무런 대답이 없는 영정 앞에서 그는 반 박자 뒤 조문객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표정으로 얼굴을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눈물 한 방울까지 정확하게 배치된 슬픔이었죠. 국밥집 골목에서는 우진이 뚝배기를 반쯤 비운 채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며 두 사람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는 척했어요. 권태사는 빈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겪은 일들을 그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했죠. 독, 관, 영정, 목소리, 그리고 한우진. 그는 눈을 들어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순옥의 손이 그릇을 닦는 리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렵거나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는 손이었죠. 권태사는 수십 년간 사람을 봐왔습니다. 두려워서 충성하는 자와 이유 없이 선한 자를 구분하는 일이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 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문을 열어준 이 여자의 손을 그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평생 자신이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보다 훨씬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권태사는 국밥집 창고 안쪽 구석방에 있었어요. 순옥이 비워준 낡은 방이었죠. 보일러가 오래됐는지 파이프에서 가끔 쿵 소리가 났지만 온기는 충분했습니다. 우진은 매일 아침 자신의 고시원 방을 나와 국밥집에 들렀어요. 명목은 어르신 상태 확인이었지만 실은 자신도 이 골목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뭔가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이 골목이, 이 냄새가 계속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권태산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심장에 독이 돌았던 것 치고는 장기 손상이 크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처리가 아닌 쇼를 의도했다는 증거였죠.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뒤 진짜 관 속에서 처리하려 했던 겁니다. 우진은 그 사실을 권태산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는 것을 굳이 다시 꺼내 상처를 건드리는 건 이 사람 앞에서 예의가 아니라는 걸 우진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장례업계와 의료계 일부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권태산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유족의 뜻으로 비공개 안치였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 말이 새어나왔죠. 우진은 자신의 이름이 그 소문의 중심에 있다는 걸 장례식장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것도 이미 신고가 들어갔고 과장은 그를 해고 처리한 상태였어요. 직업도 소속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죠. 권태산 시신 소재를 아는 자에게 거액의 살해금을 지급한다. 신고 요망. 우진은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도진 측이 자신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신고 요망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나와라는 뜻이라는 것도. 우진은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주머니 깊이 넣고 국밥집 셔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셔터를 두드렸어요. 순옥이 나왔습니다. 우진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여보냈죠. 우진은 국밥집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만히 골목을 바라봤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로 이른 봄 햇살이 삐딱하게 들어왔죠. 벽에 붙은 철거 고지 스티커가 바람에 반쯤 떨어져 너풀거렸습니다. 이 골목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자신에게 날아온 협박 문자보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방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옥이 뚝배기를 젓는 리듬이 규칙적으로 들렸죠. 조금 뒤 커다란 앞치마가 나타나 우진의 옆에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고 들어갔어요. 우진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왜요? 저 잘렸어요. 장례지도사, 알아요. 모르는 척 하셨어요? 순옥이 주방 입구에서 행주를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어야 알죠. 그게 전부였어요. 우진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뚝배기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직업을 잃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가라앉는 건 숟가락질을 몇 번 하고 나서야였어요. 억울하거나 분하다기보다 이상하게 허탈했습니다.
3년을 다닌 곳이었는데 그 3년이 종이컵처럼 구겨진 기분이었거든요. 그 무렵 권도진은 서울 강남구의 48층짜리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권태산이 30년 동안 경영해온 유통물류 복합그룹의 총수 집무실. 도진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비어있는 자리를 채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며칠 사이에 조직 내 핵심 간부 3명이 교체됐고 자금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경영 효율화였지만 실상은 권태산에게 충성하던 오래된 신복들을 하나씩 밀어내는 작업이었죠. 도진에게는 단 하나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살아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드러낼 수는 없었죠. 서두르다 권태산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먼저 알려지면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진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추격을 잠시 멈추고 시신을 신고하면 살해금을 준다는 미끼를 뿌려 내부에서 걸려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었어요. 한 달.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이철봉이었어요. 이철봉. 60세. 권태산이 시작부터 함께한 창업 공신이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봉 형님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도진이 어린 시절 권태산의 손을 잡고 처음 조직에 발을 들였을 때 그의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철봉은 권태산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고 도진이 제안한 새 구조에 명시적으로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간부였습니다. 도진은 그 사실을 보고받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봉 형님한테 연락해요. 내가 직접 식사 대접하겠다고. 예. 언제로 잡을까요? 오늘 저녁. 이미 결정이 난 뒤에 불러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비서가 나가자 도진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졌죠. 권태산이 이 창문 앞에서 무엇을 봤는지 도진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저녁 이철봉은 도진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짧았어요. 태산이 형 주치의 양 원장 기록 전부 빼놔. 입원 기록, 처방 기록. 다. 전화를 끄는 이철봉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도진이 식사 자리에서 꺼낸 말들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준비된 말. 설득이 아니라 통보였죠. 오랫동안 권태산 곁에서 사람을 봐온 이철봉의 촉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감각이 식사 내내 그의 목을 조였어요. 다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철봉에게는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었어요.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야간 담당 직원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병원 내부 연락망을 통해 그 이름을 입수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우진. 이철봉은 그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국밥집 골목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저녁 장사를 위해 셔터를 다시 올리며 테이블을 닦는 동안 구석방에서 권태산이 나왔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방 밖에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잠옷바지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영 어색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주방 입구에 서서 순옥이 일하는 것을 바라봤죠. 뭘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나오리라고는 순옥도 우진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진은 입구에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순옥은 잠깐 뒤를 돌아봤다가 다시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어요. 양파 까실 수 있어요? 해봤소. 해본 것과 잘하는 건 다르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봤소.
순옥이 양파 한 망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권태사는 말없이 낮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양파를 집었죠. 전국 최대 조직을 쥐었던 손이 새벽 국밥집 바닥에서 양파 껍질을 벗겨냈어요. 우진은 그 광경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을 닦으며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이 이상하고 평범한 저녁의 한가운데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전설이라는 이름도 협박 문자도 해고 통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무게가 없었어요. 그게 이 남자가 가진 세계에서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권태사는 앞치마를 두르는 법을 배웠어요. 양파를 까고 팔을 다듬고 뚝배기를 나르고 손님이 오면 목례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평생 고급 룸에서 혼자 밥을 먹어온 사람이 주방 안 귀퉁이에서 국물을 젓는 일이 자연스러울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이 스르륵 걷혔습니다. 아침 6시에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 국물이 끓기 시작하는 냄새, 손님들이 후루룩 밥을 먹는 소리. 그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기준이 됐어요. 우진도 매일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상이 어딘가 단단하게 느껴져서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죠. 그는 세입자 모임 채팅방을 통해 골목 철거 상황을 계속 주시했고 법률구조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적법하게 처리된 매입이라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었거든요. 철거고지 스티커가 골목 담벼락에 새로 붙은 것은 그 즈음이었어요.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예고 스티커가 아니라 사유지 매입 완료 통보문이었죠. 매입 주체는 권앤 파트너스 개발 유한회사. 우진이 그 이름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통보문 위에서 멈췄습니다. 권. 그 한 글자가 골목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순옥은 통보문을 받아들고 주방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국밥집을 연 것은 28살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 해였죠. 이 골목이 전부였습니다. 쌀 한 포대를 외상으로 들여와 국밥을 끓인 첫날부터 오늘까지 27년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쥐었다 놓았죠. 다시 쥐었다 놓았어요. 우진은 동네 세입자 모임 채팅방에서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골목 전체가 한꺼번에 매입됐고 용역 투입 일정이 이미 정해졌다는 내용이었죠. 반발하던 세입자 대표가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올라왔어요. 우진은 채팅방을 닫고 권태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권태산은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그의 손등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우진이 문을 열자 그는 고개를 들었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 우진이 입을 다물었어요. 권태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보다 먼저 움직였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손등의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 있었습니다. 용역 차량이 골목에 진입한 것은 사흘 후 이른 아침이었어요. 버스 2대 분량의 인원이 헬멧과 쇠파이프를 들고 골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세입자들이 골목 입구를 막고 현수막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죠. 우진은 세입자들 사이에 서서 양팔을 벌렸어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쇠파이프가 국밥집 유리창을 먼저 쳤어요.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습니다. 27년 된 유리였죠.
깨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순옥이 주방 안에서 나오려다 밀려오는 용역과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이마를 기둥에 부딪혔죠. 붉은 것이 흘렀어요. 우진이 순옥에게 달려가려다 뒤에서 무언가에 맞았습니다. 등을 강타하는 충격에 무릎이 꺾였어요. 다시 일어서려는 순간 발이 걸려 넘어지고 헬멧을 쓴 남자들이 그 위에 쏟아졌습니다. 우진은 팔로 머리를 감싸며 이를 악물었죠. 갈비뼈 쪽에 통증이 몰렸어요. 골목 저편 입구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선팅이 짙어 안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졌어요. 선글라스를 낀 눈이 골목 안의 광경을 훑었습니다. 권도진이었죠. 그의 시선이 국밥집 간판에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쳤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 수십 년 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광경이 그냥 진행 중인 사업 현장인 것처럼. 창문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구석방에 있던 권태산이 국밥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단을 발견한 건 그 찰나였어요. 선팅 너머 실루엣이 보이지 않았어도 그는 알았습니다. 수십 년을 옆에 두고 키운 자식의 존재감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도진이 이 골목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의미하는 바를 권태사는 단 1초 만에 계산했습니다. 추격자들이 잠잠해졌던 이유도, 살해금 미끼를 뿌린 이유도 기다리는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서 도진이 선택한 것이 폭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폭력이 자신이 아닌 이 골목 사람들을 향했다는 것이 권태산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권태산의 가슴이 죄어들었어요. 왼쪽 흉곽 아래에서 익숙하지 않은 통증이 솟구쳤습니다. 순옥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죠. 우진이 바닥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이 처음으로 앉아 양팔을 깎던 그 낮은 의자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27년의 유리가 반짝이며 골목에 흩어져 있었죠. 자신이 처음으로 따뜻함을 배운 이 공간이 자신의 가짜 핏줄의 손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권태사는 세단 쪽으로 두 발을 떼다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심장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그의 눈은 세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리로 기다려라. 용역들이 물러간 골목에서 우진이 피투성이가 된 채 권태산에게 기어갔어요. 순옥이 머리를 감싸 쥔 채 일어서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권태산을 사이에 두고 무릎을 꿇었죠. 산산조각 난 유리 위 봄 햇살이 골목에 내려앉았어요. 따뜻한 것이 가장 잔인한 형태로 내려앉는 오전이었습니다. 권태사는 사흘을 누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이 아니라 순옥의 국밥집 구석방 낡은 요이였어요. 심장 전문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아는 의대 동기 한 명에게 증상만 설명하고 약을 구했죠. 동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약 봉투를 건넸어요. 우진이 고맙다고 하자 그 친구는 국밥 한 번 사라고만 했습니다. 권태사는 약을 삼키고 눈을 감았어요. 천장을 보고 눕는 사흘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의 기억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거리에서 처음 도진을 데려온 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름을 만들어줬을 때, 그 이름을 크게 부르며 웃던 도진의 얼굴,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 와서는 다른 빛으로 보였죠.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정밀하게 설계된 것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사흘 내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걸렸어요.
도진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본 것인지, 그 물음이 독보다 더 천천히,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그는 요 위에서 상체를 일으켰어요. 순옥이 문 밖에서 기척을 알아채고 들어왔습니다. 물 한 컵을 내밀자 권태사는 그것을 받아 마시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죠. 양 원장. 네. 내 주치의 이름이요. 그 사람을 찾으면 시작이 됩니다. 순옥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우진에게 손짓했습니다. 우진이 들어오자 권태사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꺼냈어요. 이철봉. 우진은 그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방법을 물었죠. 권태사는 번호를 말했어요. 외워두고 있었던 번호였습니다. 직접 거는 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도진이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거야. 먼저 노출시키면 이쪽이 불리해. 그럼 어떡해요? 봉 형님이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거고 그때까지 기다린다. 우진은 방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맞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관 속에서 눈을 뜨고도 패닉 한 번 없이 상황을 계산하던 사람이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믿을 수 있었죠. 우진은 그 믿음을 조용히 붙들기로 했어요. 연락이 온 것은 나흘 뒤였습니다. 우진의 개인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 없음.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한우진 씨 맞죠?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마포 삼거리 뒷골목 해장국집. 우진은 그 문자를 권태산에게 보여줬죠. 권태산은 문자를 훑고 짧게 말했어요. 봉 형님이요. 어떻게 아십니까? 해장국집. 그 사람이 거래할 때 쓰는 장소야. 30년째. 이튿날 아침 우진은 해장국집 안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철봉은 이미 와 있었어요. 넓은 어깨에 흰 머리카락이 섞인 단발. 양복 소매가 낡았지만 자세는 반듯했습니다. 장례식장 야간 담당 직원 이름이 한우진이라는 것, 이철봉이 병원 내부 연락망을 통해 입수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이 문자의 수신인과 같다는 것도. 이철봉은 우진을 보자마자 물었죠. 살아계시죠? 우진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철봉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죠. 그저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며 잠시 그렇게 있었어요. 60평생을 권태산 곁에서 산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 한마디에 주먹을 쥐는 방식이 우진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어디 계셔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어르신. 양 원장 기록 확보하셨습니까? 이철봉이 눈을 들었어요. 우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건 회장님이 직접 이 청년을 믿는다는 거겠군. 네. 이철봉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놓았습니다. 양 원장 처방 기록, 입원 일지, 그리고 도진이 놈이 양 원장한테 보낸 계좌이체 내역. 총 3번, 금액이 전부 달라요. 첫 번째는 아마 처방 의뢰, 두 번째는 추가 조정, 세 번째는 입막음이었을 거야. 우진은 USB를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무게가 없는 물건이었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철봉이 덧붙였어요. 내가 직접 녹취한 건 아니고 우리 쪽 사람이 장례식장 준비실에 설치한 거였어요. 원래 회장님 지시로 외부 위협 감지용으로 늘 운영하던 장치였는데 그날 밤 도진이 놈이 양 원장이랑 나눈 대화가 다 들어가 있어.
우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 자신이 귀로만 들었던 것이 파일로 존재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회장님한테 드리는 거야. 당신이 전달하면 되죠. 이철봉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코트 단추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 멈췄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청년. 말씀하십시오. 회장님한테 전해요. 봉이가 지금도 같은 자리에 있다고. 우진은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는 USB를 주머니 안쪽 깊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해장국 그릇이 식은 채로 놓여 있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차가웠죠.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넘어갔어요. 이 차가운 국물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 단단한 것의 맛 같았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서 우진은 한 번 멈췄어요. 무너진 유리창 자리에 임시로 붙여둔 합판이 바람에 삐걱댔습니다. 그 합판 위에 누군가 매직으로 써놓은 글자가 있었죠.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우진은 그 글자를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었어요. 이게 순옥이 쓴 건지 이웃이 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도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계속 걸었죠. 권태산에게 USB를 건네던 순간 이 사람이 그 작은 물건을 손에 쥐는 방식이 우진의 눈에 오래 남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죠.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 안에 쥐었어요. 오래된 빚을 돌려받는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봉 형님이 아직 같은 자리에 있다고 전해달라셨습니다. 권태산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죠. 봄이 깊어진 골목에 저녁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빛 안에서 권태산의 눈이 조금,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권태산이 이철봉의 자료를 받은 이후 2주일이 지나는 동안 그는 국밥집 구석방에서 조용히 일을 진행했어요. 우진의 노트북을 빌려 USB 안의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철봉이 정리해둔 자료들은 놀랍도록 촘촘했죠. 계좌 이체 날짜, 양 원장의 처방 변경 시점, 권태산의 건강검진 결과 추이. 세 개의 선이 정확하게 하나의 점에서 만났습니다. 권태산이 처음으로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날짜와 도진이 조직 내 핵심 간부들에게 처음 접촉을 시작한 날짜가 이틀 차이였어요. 이 치밀함이 오히려 더 끔찍한 건 도진이 이것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권태산의 가슴을 가장 깊게 조였죠. 그는 USB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파일 안에 담긴 숫자들을 다시 떠올렸죠. 날짜와 금액과 처방 기록. 그것들은 전부 사실이었고 전부 도진이 선택한 것들이었어요. 그 선택들이 쌓여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이 남자는 이제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아주 차갑고 또렷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우진은 방문을 열었다가 그 뒷모습을 보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 시간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튿날 이철봉에게 연락했어요. 직접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을 통해 장소를 잡고 변장 수준의 간소한 조치만 취한 뒤 움직였죠. 이철봉이 데려온 두 사람이 해장국집 테이블 양쪽에 앉았어요. 오래된 신복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닌 눈빛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죠. 권태산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조용히 한다.
조직은 건드리지 않는다. 도진이 혼자 끝낸다. 이철봉이 끄덕였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방향이었죠. 녹음 파일과 계좌 내역, 처방 기록. 이걸 검찰에 넘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조직 전체가 흔들려 수백 명이 밥줄을 잃어. 이철봉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이젠. 권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는 얘기야. 도진이 하나 때문에 그 수백이 연루되면 안 돼. 그러니까 선 긋는 거야. 도진이가 조직을 이용해서 저지른 것들만 골라야 해. 그게 먼저다. 이철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두 사람도 조용히 끄덕였죠. 이 자리에서 나온 지시는 그날 오후부터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도진이 조직 자금을 끌어다 쓴 개발 사업의 자금 흐름 추적, 권엠 파트너스 개발 유한회사의 명의와 실제 지분 구조 분석, 철거 골목 매입 과정에서 행정 서류가 위조됐다는 정황 확인. 이철봉의 사람들은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철거 세입자 모임 대표를 찾아가 자신이 수집한 자료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법률구조단체에 연결했죠. 철거 절차의 행정적 하자를 파고드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장례 지도사로 일하던 3년 동안 닦은 건 죽은 자 앞에서의 침착함이었는데 그 침착함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진은 권도진 측의 법무팀이 철거 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행정심판 통로까지 미리 막아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단 하나 철거 대상진의 오래된 상수도 관로에 관한 시 소유 자산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구멍이 전체 매입 절차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죠. 우진이 이 사실을 가져오자 순옥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작고 지친 웃음이었지만 27년 된 가게를 가진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권태사는 그 미소를 봤어요. 주방 입구에 기대서서 순옥이 웃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우진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잘했소, 우진 씨. 처음이었어요. 권태산이 우진의 이름을 직접 부른 것이 우진은 그 말이 귓속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한 달을 같은 지붕 아래 지내고 사선을 함께 넘으면서도 이름 한 번 불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어요. 그 짧은 네 글자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긴 말보다 묵직했습니다. 한편 권도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는 몇 가지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행정 측에서 철거 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직 내 몇몇 간부들이 회의에서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였죠. 이철봉이 며칠째 연락을 끊고 있었어요. 도진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 한 달 전 자신이 이 자리에서 내려다봤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죠. 그런데 뭔가가 달랐어요. 풍경이 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풍경 안에 무언가가 달라진 것인지 도진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감각이 손끝까지 번졌어요.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처리반 팀장 연락해요. 그 장례 지도사 한우진 다시 찾아. 예. 이번엔 확실하게. 비서가 나가자 도진은 혼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권태산이 그 병원 냉동실에서 사라진 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진짜 안심한 적이 없다는 걸 도진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리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계속 무언가가 걸렸죠. 양아들의 직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국밥집 골목 쪽에서 수상한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순옥이 주방 창문으로 그 차를 봤어요. 번호판이 없었죠. 그녀는 조용히 뒷문을 잠그고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이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 권태사는 이미 창가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우진은 그 손을 보고 더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권태산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진이가 움직이기 전에. 우진은 테이블 앞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철봉 씨가 취임 대회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도진 씨가 전국 조직 간부들을 모아 공식적으로 총수 자리를 선언하는 자리라고요. 일주일 뒤입니다. 권태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장소가 어디야? 강남 코엑스 인근 행사장. 내부 대관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권태산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순옥이 말없이 뚝배기 3개를 내려놓았죠.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이미 결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상한 차가 골목을 한 번 더 지나갔어요. 이번엔 더 느리게였죠. 그러나 세 사람 중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국물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뚝배기 3개가 나란히 김을 올렸어요. 대회 당일의 강남 행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코엑스 인근의 대형 연회장이었어요. 정문 입구에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두 줄로 섰습니다. 내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조직 간부 200수십 명이 원형으로 배치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죠. 중앙 단상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고 스크린에는 권도진의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문구와 함께 도진은 대기실에서 양복 소매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된 얼굴이었죠.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코트깃을 올렸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생각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두 손을 가볍게 비벼 옹기를 만들어냈죠.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도진의 처리반이 행사장 외곽에 배치되어 있다는 건 이철봉 쪽에서 사흘 전에 이미 파악해둔 정보였습니다. 입구 쪽 3명, 주차장 쪽 2명. 우진이 내부 스크린 패널을 작동시키는 동안 이철봉의 사람들이 외곽을 조용히 막는 구조였죠. 도진이 스스로 배치한 처리반이 오늘 자신을 향해 뒤집히는 걸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행사 시작 20분 전이었습니다. 이철봉이 행사장 안에 앉아 있었어요. 3번째 줄 가운데. 평소 그의 자리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다 뺐어요. 옆에 앉은 신복이 눈짓을 보냈고 이철봉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죠. 단상 뒤편 통로에 우진이 있었습니다. 행사장 시설 점검 업체 유니폼을 빌려 입은 채였어요. 헬멧을 눌러쓰고 공구 가방을 들었죠. 그는 행사장 내부 구조를 사흘 전에 이미 확인해 둔 상태였습니다. 단상 위 스크린 제어 패널까지의 거리, 경호원의 동선, 비상구 위치, 그것들을 전부 머릿속에 넣은 채 통로 벽에 등을 붙이고 있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허벅지에 한번 문질렀죠. 이 떨림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구분하려다 그냥 뒀어요. 어차피 지금은 구분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행사 진행자의 마이크 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어요. 새 총수의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깔렸죠. 참석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권도진이 단상 계단을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렸죠.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연회장 후면 대형 참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소리였죠. 진행자가 멈췄어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태산이었어요. 검정 코트, 지팡이, 반백의 머리카락,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형 문을 통과해 연회장 중앙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이철봉이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손을 들었어요. 경호원들이 멈췄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 속에서 권태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통로를 걸으며 권태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장면만 있었습니다. 골목 바닥에 흩어진 27년 된 유리 조각들, 순옥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그 오전, 그리고 나뒹굴던 낮은 의자,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그 소리가 자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죠. 그보다 훨씬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었어요. 통로 벽에 붙어있던 우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자신이 국밥집 골목에서 처음 그 관 앞에 섰을 때의 감각이 겹쳐왔어요. 형광등 아래 따뜻하다는 게 이상했던 그 손목.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흘러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손을 쥐었어요. 지금 자신이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단상 위에 권도진이 굳어버렸어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죽었어야 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서 색이 완전히 빠졌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번졌습니다. 경악, 혼란, 그리고 뒤에서부터 차례로 고개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오래된 신복들, 권태산의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몸을 낮췄습니다. 그 움직임이 파도처럼 번졌죠. 권태산은 단상 계단 아래에 멈췄어요. 도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진은 내려봤죠. 단상 위의 선자와 바닥의 선자. 어느 쪽이 높은지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수백 명이 숨을 참았습니다.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마이크가 그의 목소리를 연회장 전체에 퍼뜨렸어요.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권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단상에 울렸죠. 도진이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권태산이 단상 위에 올라서자 우진이 통로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됐죠. 수백 명의 눈앞에 파일 하나가 재생됐어요. 양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용량 조절이 관건이었습니다. 너무 빠르면 흔적이 남고 그 다음이 권도진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생각보다 일찍 가셨어. 덕분에 일이 잘 됐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스크린에는 이어서 계좌 이체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날짜, 금액, 양 원장의 이름, 도진의 개인 계좌, 3번의 이체가 깔끔하게 나란히 배열됐죠. 도진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그는 마이크를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입니다. 맥락이 있는 파일이에요. 권태산은 그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죠. 도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꼈어요. 그 시선들이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도 느꼈죠.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권태산은 도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어렸을 때 이름을 물어보던 그 아이의 눈이 어딘가에 남아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그 아이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것은 권태산 자신도 그 아이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채웠죠. 내 성을 물려주고 자식으로 품었다는 이유로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이 조직을 맡길 생각은 없다. 도진의 손이 마이크에서 미끄러졌어요. 권도진의 모든 권한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박탈한다. 그리고 이 파일 전체는 오늘 오후 검찰에 제출된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천히 다른 것이 번졌어요.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철봉이었어요. 그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앞줄에서부터 다시 파도가 번졌습니다. 권도진은 단상 위에 서 있었어요. 무릎이 완전히 꺾인 것은 그로부터 30초 뒤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단상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죠. 통로에서 우진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공구 가방을 내려놓으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수백 명 앞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장면이 국밥집 골목 합판 위의 글자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감 나지 않음이 이상하게 다행스러웠죠. 권도진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대회 당일 오후였습니다. 이철봉이 직접 자료 일체를 검찰 수사팀에 전달했어요. 독살 미수, 조직 자금 횡령, 불법 강제 철거 관련 행정 서류 위조. 파일은 방대했고 허점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자료를 확인하는 내내 말이 없었죠. 이 분량, 이 정밀함. 오래된 사람이 오래 준비한 것이라는 걸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양 원장은 소환장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혼자였어요. 진술서를 쓰는 그의 손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중에 전해졌죠. 도진의 첫 번째 연락부터 처방 변경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그는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무게를 내려놓는 데 필요한 유일한 방법이 자백이라는 것도. 진술서가 완성됐을 때 그는 한참을 펜을 내려놓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권엠 파트너스 개발 유한회사는 행정당국의 일시 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철거 예정 골목의 매입 절차에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는 이유였어요. 상수도 관로 소유 문제는 법적 해석상 전체 매입 계약의 효력을 되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세입자 모임이 법률구조단체와 함께 제기한 이의 신청이 인용됐죠. 이후 조직 자산 정리와 검찰 수사는 이철봉이 맡아 수년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됐어요. 수백 명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갈 곳을 만들어가며 정리하는 방식이었죠. 이 일만큼은 이철봉이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순옥의 국밥집 골목은 살아남았어요. 합판이 걷어진 자리에 유리창이 새로 달렸습니다. 골목 세입자들이 함께 작업했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유리가 치워지고 바닥이 청소되는 동안 이웃들이 커피를 들고 나왔고 순옥이 국밥을 끓여 골목 한가운데 내놨죠. 그 허름하고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뚝배기를 들고 서서 밥을 먹었어요.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국물을 마시며 같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오전이었죠. 권태사는 그 광경을 국밥집 문 앞에서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지팡이를 짚고 골목 바닥에 깔린 봄 햇살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것을 보면서요. 이 광경을 수십 년 전 자신이 알았다면 어쩌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수십 년보다 훨씬 선명하게 살아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이철봉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순옥이 뚝배기 2개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회장님, 봉 형님, 조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태사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내가 가진 집은 전부 처분해요. 정리하고 남은 자산은 재단 설립에 쓰고 철거민, 기초수급자, 노숙인 지원.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어. 이철봉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봉 형님은요? 이철봉이 잠깐 국물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 동네 어딘가에 작은 일 하나 찾아볼까 합니다. 이 나이에 큰 자리는 이제 무거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이 처음으로 사람 냄새 나는 곳에 자리 잡으셨는데 저도 그 근방에 있고 싶네요. 권태산이 이철봉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뚝배기를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죠.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오래된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로부터 2달이 더 흘렀습니다. 권태산의 이름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첫 사업 계획을 발표했어요. 서울 시내 철거 위기 지역 주민 지원 및 소규모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에는 권태산이 아닌 지역 복지 전문가가 앉았죠. 권태산은 명단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진은 장례 지도사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세입자 모임이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사무국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법률 지원 연계, 행정 서류 도움,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었죠. 죽은 자들 곁에서 배운 침착함이 살아있는 자들을 돕는데 그대로 쓰였어요. 어느 날 사무국 창문 너머로 국밥집 간판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을 때 우진은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맞는 것과 원하는 것이 같아지는 순간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봄이 완전히 깊어진 어느 오후였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 순옥이 뚝배기를 적고 있었어요. 카운터에서 우진이 들어오는 손님을 맞았죠. 낮은 의자가 3개 나란히 있는 안쪽 테이블 구석에는 권태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양팔을 까면서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좁은 국밥집 안을 채웠습니다. 공사복을 입은 중년 남자, 교복을 입은 여학생,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가 들어왔어요. 권태산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죠. 어디서도 자신을 알아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상하게도 좋았습니다. 그는 다시 양팔을 집었어요. 순옥의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우진이 주문을 받으며 뭔가 농담을 했는지 손님이 웃었죠. 창문으로 봄 햇살이 반듯하게 들어왔어요. 국물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권태사는 그 냄새를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손님들이 빠져나간 오후 늦게 순옥이 뚝배기 3개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진이 고기를 권태산의 그릇에 얹었어요. 그러자 권태산이 말없이 국자를 들어 순옥의 뚝배기에 국물을 한 번 더 부어줬죠. 순옥은 그것을 보고 잠깐 웃었습니다. 순옥 씨, 국물이 오늘 유난히 진하네요. 권태산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이 뚝배기를 내려다봤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죠. 매일 같은 국물이에요. 그렇소. 권태산이 짧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순옥이 우진의 그릇에 고기를 얹었습니다. 3사람이 동시에 숟가락을 들었죠. 아무도 먼저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에 봄 햇살이 기울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의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핏줄보다 단단한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독살도 배신도 무너진 유리창도 결국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이었던 것처럼 그 오후의 국밥 냄새는 조용하고 따뜻하게 골목 끝까지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관 속에서 눈을 뜬 권태산이 국밥 한 그릇으로 처음 따뜻함을 알게 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거인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 곁에서 진짜 식구를 찾아가는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건 결국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정상에서 군림했던 권태산도 가장 무너진 순간에 그를 살린 건 권력도 돈도 아니라 새벽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열어준 한 그릇의 국밥이었잖아요.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죠. 거창한 것보다 그냥 문을 열어주는 사람 하나가 때로는 세상 전부보다 무겁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배신도 만나고 억울함도 겪고 바닥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를 일으키는 건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라는 걸 오늘 권태산이 보여줬어요. 화려한 것도 강한 것도 아닌 그냥 함께 밥 먹는 사람. 그게 진짜 식구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따뜻한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